한강에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월의 광주를 희생자의 목소리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15살 소년 동호는 친구 정대와 함께 시위대의 행진에 참가하지만 계엄군의 총에 쓰러진 정대를 두고 달아나게 됩니다. 정대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충격과 자책에 빠진 동호는 임시 안치소가 마련된 도청의 상무관을 찾게 되고 그곳에서 무고하게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돕게 됩니다. 시민군의 결사항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은 도청 함락을 위해 대대적인 무력 진압에 돌입합니다. 도청에 남아있던 형과 누나들은 동호를 집으로 돌려보내려 하지만 동호는 끝내 도청에 남게 되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무력 진압에서 살아남은 형과 누나들은 상무관 활동을 이유로 경찰에 연행되고 끔찍한 고문과 수감 생활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끌어안은 채 힘겹게 삶을 지탱해 갑니다. 오늘 B급 고전은 한강에 소년이 온다로 시작하겠습니다. 평론가마다 한 작가의 작품의 어떤 그런 대표작을 꼽는 게 서로 다르겠지만 저는 맨부커상을 받은 채식주의자보다는 소년이 온다가 한강시의 대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작품을 얘기하면서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광주 항쟁에서 희생당한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입니다. 읽어보다 보면은 국가는 왜 이렇게 자기의 그 구성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는지 굉장히 어떤 정의감을 비롯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부터 얘기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폭력이 국가의 본질입니다. 이를 좋게 표현하면 공권력이라고 부르지요. 헤쇼도스라고 하는 서사시인이 있는데 그리스 사람인데 이 사람 작품 신통기에 보면 이 국가의 기반이 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올림푸스에서 제우스가 통치 시스템을 짤 때, 그러니까 국가를 세울 때 제일 먼저 데리고 옆에 앉힌 게 폭력이고 권력이에요. 그 다음에 맹세예요. 이제 이런 점을 놓고 보면 힘은 국가 자체예요, 사실은. 그 점에서 이제 이 힘 자체, 국가 폭력이라는 부분을 좀 엄밀하게 쳐다봐야 되는데 국가 폭력의 경우는 사실은 이 국가와 이 정권을 장악한 자, 권력을 장악한 자는 구별을 돼야 돼요. 이걸 처음으로 이 폭로한 작가가 아이시클로스 혹은 아이시클로스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소피스트가 진 작품이라고 하는데 결박된 프로메테우스예요. 네가 누리고 있는 것은 너 개인적인 이것을 위한 사적인 그 힘이고 폭력이지 그게 무슨 정의냐 무슨 공권력이냐라는 걸 폭로를 해버리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끝내 제우스하고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이 관점을 놓고 비교해 놓고 보면 국가와 정권을 담당한 자는 달라요. 그 점에서 놓고 보면 전두환은 공적인 것을, 공적인 권력을, 공적인 힘을, 폭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악용한, 오용한 전형적인 사태이고 한국 근대사에서 이 사적인 것을, 공적인 것을 사적으로 활용한 것을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재원 선생님 말씀에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실제로 이 소설 그 앞부분에 보면 그 광주 항쟁 당시에 이 소년이 이 체육관에서 시신들을 이제 관리하면서 그 의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죠. 왜 이 시신들에게 이 태극기를 덮어주냐? 군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쏴 죽였는데 왜 태극기를 덮어주냐? 라고 이제 그 질문을 합니다. 군인들이 죽인 사람들에게 왜 애국가를 불러주는 걸까? 왜 태극기로 관을 감싸는 걸까? 마치 나라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듯이.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 권력을 잡으려고. 너도 봤을 거 아니야. 한낮에 사람들을 때리고 찌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총을 쐈잖아. 그렇게 하라고
그들이 명령한 거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라라고 부를 수 있어? 그것은 와서 이게 시민들을 학살하는 이 군인들은 국가가 아니야. 국가가 아니고 사실 이 시민들이야말로 이제 국가다. 그걸 이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태극기를 덮어주고 또 시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할 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제 애국가죠. 이 4절까지 이제 같이 그 제창하는 그 대목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런 점에서 보면 안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을 잡고 자기의 그 어떤 사적인 이익 또는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 공권력을 함부로 행사하는 그 세력하고 국가 자체 말하자면 시민들의 어떤 공동선을 추구하는 그 힘으로서의 국가 그거를 이제 구별하려는 그 노력이 아마 시민들에게도 있었고 작가도 이제 그것을 이제 포착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국가가 폭력적으로 보일 때는 대개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 그리고 그 점에서 이 국가와 국가의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한 행태, 일반은 구분돼야 된다. 그 점에서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경우는 명백히 이 권력을 찬탈하는 자들의 자의적 이 폭력 행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선생님 말씀 들으면 광주 민주화운동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비로소 국가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는 거짓 국가이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힘을 발휘한 무력 세력은 가짜 국가고 오히려 희생당한 사람들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 지향성 그거야말로 우리가 추구할 현대사의 국가다. 이런 게 동의된 게 아닌가. 그래서 광주 민주화운동이 우리 어떤 현대사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구나. 이 소설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사적인 것은 사적인 것이고 공적인 것은 공적인데 공적인 것을 사적으로 활용한 세력에 대해서 사적인 사람들이 공적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는 엄밀한 의미의 이제 이 공동체의 시작,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점에서 이 소설이 인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은 역사적 객관적 사실로도 광주 민주화운동 때 많은 공동체적 정신이 발휘되기도 했지만 이 작품에 그걸 또 잘 살려서 예. 우리에게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되새김질을 하게 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대목이 상무대로 가잖아요. 네, 시신들 네. 모아서 그렇죠. 상무대가 군인들이고 네, 공적인 공간이에요. 그렇죠. 국가 폭력의 가장 국가 권력의 힘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인데 그곳에서 일반 시신들을 모아서 그리고 중학생 어린 아이가 관리를 하고 기록을 한다는 것.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이 한국 사회의 그 공동체, 그 레스퍼블릭의 시작의 상징적 사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객관적 사실이지만 마지막 저항지가 도청이었다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겠네요. 그런 공동체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공공의 장소에서 최후의 저항이 벌어졌고.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약간 이제 저는 반론도 이제 있는데 이 소설에서 이 작가가 그 순수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하고 잔혹성을 약간 너무 외제적으로 이렇게 대립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순수한 양심을 표현하는 주인공이라든가 이 세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인으로 상징이 되고 그러니까 정치군인 또 이 공수부대로 상징이 되는 잔혹한 폭력의 세력들이 있는데 그 대립을 순수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철학적으로는 약간 좀 의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양심 또는 이상, 보편적인 어떤 이념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다른 세력이나 다른 힘들을 배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폭력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순수하다고 믿는 세력, 자기가 이상적이고 보편적이라고 믿는 세력일수록 다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배타적입니다. 특히 이제 뭐 기독교라든가 막스주의라든가 자기가 정말 보편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쪽은 이단이고 이 수정주의고 또 사탄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배제를 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보면
한편의 순수한 양심과 다른 한편의 극단적 폭력을 이렇게 외제적으로 대립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한강 작가가 이제 희생자들, 예. 민주화를 위해서 애썼던 분들의 그 숭고함을 우리한테 되새기려고 문학적인 형상력을 많이 애썼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이 남았던 얘기에 망자들의 장례를 치르지 못해 산자들의 삶 역시 장례식이 됐다,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광주 민주항쟁의 희생자들을 어떻게 애도할 것인가, 네. 또는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애도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대목을 보면서 이제 떠올렸던 게 이 프로이트의 이제 정신분석인데, 프로이트가 특히 이제 그 후반 그 생애 후기에 이제 그 애도의 문제를 자기 이제 그 이론의 중심적인 그 주제 중에 이제 하나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애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을 치른다 그러잖아요. 상을 치른다, 애도한다. 그 애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 이 망자하고, 그러니까 죽은 이와 그 살아있는 이들의 이 경계를 긋는 일입니다. 이제 죽은 분은 죽은 분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죽은 자를 떠나보내는 그 의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애도, 초상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애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보면 망각을 전제로 합니다. 망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계속 죽은 자들이 얽매여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이제 없는 거죠. 근데 프로이트가 그 애도의 반대편에 어떤 개념을 제시하냐면, 그게 우울증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은 다른 말로 하면 실패한 애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이를 망각하고 떠나보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죽은 이를 떠나보내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에 걸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죽은 이를 자기 마음 한구석에 계속 살아있는 채로 이제 남겨두는 경우죠. 그래서 그러니까 광주 민주항쟁의 오늘날의 과제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적절하게 애도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걸 망각하지 않고 계속 살려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양가적이고 어려운 과제이긴 합니다. 문명이라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문명이라는 이름에 우리가 생활 공동체,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죽음의 세계와 산 세계를 구별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 말로 무덤을 쉐마라고 해요. 쉐마라고 하는 것은 의미, 뜻인데, 무슨 일을 하는 거 하니 이 쉐마는 비석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반드시 묻어줘야 돼요.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세계, 산 자는 산자 세계로 구별을 시켜줘야 되는 그 경계석에 있는 것이 비석이에요. 무덤이고, 어떤 식으로든 이제 죽게 되면, 망자가 나오게 되면 시신이 있으면 묻어주고 정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죽은 세계로 보내줘야 되는데, 사실 이 소설에서는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 순간 그 사람들은 산 세계와 죽은 세계가 구별이 안 되고, 그래서 병리적 증상으로 우울증으로도 올 수도 있고, 이제 끊임없이 이 망자와 똑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진 선생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세월호 사건, 집 나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배에 떠 있는데, 물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문을 닫을 수 있습니까? 네. 사실 사실 우리가 문학을 얘기할 때 좀 편하고 재밌게 얘기해야 좋은데, 너무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저희들의 대화도 좀 이렇게 좀 무겁고 좀 불편한 태도를 저희들 불편한 표정을 사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현실에는 이 항쟁을 둘러싼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이 작품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한번 해봐야 할 텐데, 저는 억압된 것들은 반드시 귀환한다. 그래서 억울한 사연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우리한테 다시 나타나니까, 우리가 이 광주 항쟁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애도하고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적 각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그냥 늘 그랬듯지만 특히 이 작품은 꼭 우리 시민들이 읽어봤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5개의 그 책갈피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작품이 소위 권력, 그러니까 국가 권력의 사적 사용을 보여준, 그러니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별시켜주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발견을 해줬던 작품이고, 이 점에서 저는 이 4개 책갈피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4개 반 주고 싶고 한 줄 요약을 한다면 소년을 어떻게 애도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사실 이제 고통스러운 대목들이 많잖아요. 예, 잔인한 폭력 장면이라든가 또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인간의 이제 잔인한 내면도 우리가 그 보게 되고 또 이 희생자들에 대한 아주 깊은 연민에 또 빠지게도 되고. 근데 그런 좀 감정의 고통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겪어봐야 우리 사회에 이제 이 폭력을 줄이는 좀 그 면역력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 소년이 온다를 통해서 희생자를 애도하고 민주적 가치를 좀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B급 고전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